네, 안녕하세요. 리트 책방의 리트입니다. 오늘은 참종과 2부, 영혼과 육체입니다. 밀란 쿤데라는 테레자의 약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쓰면서 저는 이런저런 인물의 약호가 몇 가지 열쇠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테레자에게 그것은 육체, 영혼, 현기증, 허약함, 목과 낙원 같은 것들이죠. 2부와 4부의 제목이 영혼과 육체이죠. 그래서 2부, 4부는 테레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건 역시 키치와 연관 지을 수 있는데요. 육체란 가벼운 것이고 영혼이란 무거운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키치가 아닌 것으로 영혼을 키치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밀란 쿤데라는 토마시가 한 번은 없는 것과 같다 라는 문장에서 태어났듯이 테레자는 뱃속이 편치 않을 때 나는 꾸르륵 소리에서 태어나죠. 토마시는 아인말 이스트 카인말이라는 문장에서 태어났다. 테레자는 뱃속이 편치 않을 때 나는 꾸르륵 소리에서 태어났다. 테레자는 왜 이러한 꾸르륵 소리에서 태어났을까요? 쿤데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테레자는 인간의 근본적 체험, 즉 영혼과 육체 간의 화해 불가능한 이원성이 급작스럽게 드러난 상황으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오늘날 종교를 가지지 않는 이상 영혼과 육체의 이원성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 이 말을 사용한다면 은유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편견을 인정하며 사용하는 거겠죠. 그러나 쿤데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미친 듯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창자가 내는 꾸르륵 소리를 한번 듣기만 한다면 영혼과 육체의 단일성, 과학시대의 서정적 환상은 단번에 깨지고 말 것이다. 테레자는 육체를 넘어 영혼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인물입니다. 즉 가벼운 것을 넘어 무거운 것으로 가려고 하죠. 그녀는 육체를 통해 자기를 보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자기 또는 자아란 뭔가 독특한 것, 육체와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죠. 테레자는 보편적인 것에서 독특한 것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테레자는 거울을 보며 어머니의 윤곽에서 벗어나 마침내 자기 자신의 것만 남기려고 합니다. 그것에 도달하면 도취의 순간이 왔다. 그때 그녀의 영혼은 선실에서 기어나와 갑판 위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고 노래를 부르는 뱃사람처럼 육체의 표면으로 솟아올랐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부 가벼움과 무거움에서 나온 테레자의 꿈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수영장 천장 바구니 안에 토마시가 있고 테레자를 포함한 많은 여자가 알몸으로 수영장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토마시는 자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여자를 총으로 쏴 죽이죠. 테레자는 토마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로부터 눈을 떼지 않다가 우리 중 한 여자가 틀린 동작을 하면 쏘아 죽였어. 테레자는 토마시에게 독특한 무엇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테레자 눈에 토마시는 모든 여자와 테레자를 똑같이 취급하죠. 그렇기에 테레자의 공포는 토마시가 든 총이 아니라 모든 육체와 같은 동작을 해야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사라진 육체들과 함께 머물러야 한다는 것, 즉 독특함이 사라진 보편적인 것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테레자의 공포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레자는 꿈을 꾸고 난 뒤에 토마시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여자들이 하나같이 나를 예전부터 알았다는 듯이 내 친구라도 되는 듯이 내게 반말을 했고 나는 그녀들과 영원히 같이 있어야만 할까봐 두려웠어. 테레자는 왜 영혼에 독특한 것에 집착할까요? 이는 그녀의 어린 시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나는 가끔 그녀의 생김새가 어머니와 닮았을 뿐 아니라 그녀의 삶도 어머니 삶의 연장인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당구공의 움직임이 당구치는 사람의 팔 동작의 연장선상에 있듯이 말이다. 쿤데라는 여기에서 테레자의 유년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테레자가 어머니 연장인 건 어머니 또한 독특한 것, 영혼을 쫓았기 때문이죠. 테레자의 엄마도 그녀의 딸처럼 거울 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테레자의 엄마는 9명의 구원자 중에 9번째 남자를 골랐는데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사랑을 나누던 중에 남자의 부주의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를 선택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테레자의 엄마는 거울을 보던 중 눈가 주름을 발견하고 자신의 결혼은 엉터리였다고 중얼거립니다.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첫 번째 남편과 테레자를 버리고 떠나죠. 첫 남편은 너무나 슬퍼서 아무데서나 떠들었고 앞뒤가 맞지 않은 그의 말에 불쾌해진 공산당은 그를 체포하여 감옥에 넣었죠. 그 남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감옥에서 죽었고 테레자는 다시 엄마가 데려가게 됩니다. 엄마는 그동안 3명의 아이를 더 낳았죠. 그리고 어느 날
테레자의 엄마는 거울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자신이 늙고 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때 테레자의 엄마의 영혼이 육체에 눌려 질식합니다. 영혼은 죽고 육체만이 남게 되죠. 아름다움은 영혼에 숨겨진 그 무엇입니다. 그러나 테레자의 엄마는 자신의 몸에서 젊음과 아름다움을 모조리 내팽개치려고 합니다. 육체만이 있는 세계에서는 어떠한 비밀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수줍음이 허락되지 않죠. 본래 테레자의 엄마는 수줍음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9 구혼자가 그녀를 둘러싸고 무릎을 꿇던 시절에 어머니는 맨살이 드러날까 조바심을 내던 여자였다. 그녀는 수줍음을 자기 육체의 가치를 재는 척도로 삼았다. 그러나 테레자의 엄마는 자신의 몸이 추해지고 있음을 깨닫고 나서 그러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한때 그녀가 과대평가했던 젊음과 아름다움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소리 높여 외치고 지나간 삶과 엄숙하게 결별하고자 철저하게 뻔뻔해졌다. 테레자의 엄마는 테레자의 수줍음을 비난합니다. 어머니는 대뜸 테레자가 얼마나 수줍음이 많은지 늘어놓았다. 그녀가 웃자 다른 여자들도 킥킥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어머니가 말했다. 테레자는 인간의 몸이 오줌 싸고 방귀 낀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테레자가 얼굴을 붉혔지만 어머니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게 뭐가 나빠? 그러더니 자신의 물음에 자기가 답하려는 듯 곧바로 요란한 방귀를 뀌었다. 모든 여자가 웃었다. 그래서 밀란 쿤데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테레자는 아름다운 여인의 삶을 멀리 내팽개쳤던 어머니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테레자의 엄마는 공평한 세상을 요구했습니다. 즉 그녀는 젊음과 아름다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뻔뻔스러운 세계, 서로 비슷비슷한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갇혀있는 거대한 집단 수용소 같은 뻔뻔스러운 세계에 딸도 자신과 함께 남길 고집합니다. 우리는 테레자가 왜 그토록 육체에서 자기를, 영혼을 독특한 것을 발견하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테레자의 꿈들 또한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죠. 그것은 어머니와의 싸움이었다. 다른 육체와 똑같은 육체가 되는 것을 거부하지만 선박의 창자에서 빠져나온 뱃사람의 영혼을 자기 얼굴의 표면에서 보고자 하는 욕망인 것이다. 그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슬픔과 두려움과 분노에 찬 영혼이 테레자의 내장 깊숙이 숨어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테레자가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토마씨를 만났을 때는 딱 이 상태였죠. 영혼이 육체에 깔려서 숨도 못 쉴 그때 토마씨의 테이블 위에는 책이 있었고 이 책은 그녀를 남들과는 구분해주는 표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때 테레자의 상태를 쿤데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튼 방금 그녀를 불렀던 남자는 낯선 동시에 은밀한 동지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정중한 말투로 말했고 테레자는 자신의 영혼이 그 남자에게 모습을 드러내려고 그녀의 모든 정맥, 모세혈관, 모공을 통해 표면으로 튀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때 토마씨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순간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테레자는 카운터로 코냑을 가지러 가면서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베토벤의 음악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베토벤은 그녀가 희구하던 세계의 이미지, 저쪽 세계의 이미지가 되었다. 지금 카운터에서 코냑을 들고 토마씨에게 다가가는 그녀는 이 우연의 의미를 해독하려고 애쓴다. 호감이 가는 이 낯선 남자에게 코냑을 가져다 주려는 순간 베토벤의 음악이 들리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 쿤데라는 필연과는 다르게 우연에는 주술적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사랑이 잊혀지지 않으려면 성상에 새들이 모여 앉듯이 여러 우연이 합해져야만 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만약 토마씨가 아니었다면 테레자는 베토벤의 음악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밀란 쿤데라는 인간의 삶은 악보처럼 구성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우연한 사건을 인생의 악보에 각인될 하나의 테마로 변형시킨다고 말하죠. 안나 카레니나에 나오는 안나는 소설 끝에 이르러 열차 아래로 몸을 던집니다. 여기에 하나의 대칭이 만들어지죠. 소설 초반부에서 안나와 브론스키가 만나는 것도 누군가가 치여 죽었던 열차 플랫폼이었죠. 밀란 쿤데라는 이것을 안나 카레니나가 자신의 삶 또한 하나의 우연한 사건, 즉 브론스키와의 첫 만남을 인생의 악보에 각인될 하나의 테마, 즉 그곳 열차에 몸을 던지는 것으로 역과 죽음의 테마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테레자는 이러한 우연의 새들 덕에 대담해져서 일주일의 휴가를 내고 어머니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토마씨에게 찾아갑니다.
합니다. 그리고 토마시의 집문이 열리는 순간 배에서 끔찍한 꾸르륵 소리가 나죠. 테레자가 절망하려는 찰나에 토마시는 그녀를 꼭 껴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격렬하게 관계를 나누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또다시 토마시의 집으로 초대됩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격렬한 관계를 나눕니다. 관계를 나누던 중에 테레자는 끔찍하게 비명을 지릅니다. 쿤데라는 이렇게 말하죠. 테레자의 비명은 감각을 마비시켜 보고 듣는 것을 차단하려 드는 것 같았다. 그녀 내면에서 악을 쓰는 것은 모든 모순을 소거하고 영혼과 육체의 이원성도 소거하며 심지어 시간까지도 소거하기를 원하는 그녀 사랑의 순박한 이상주의였다. 테레자가 비명을 지른 이유, 영혼과 육체의 이원성도 소거시키려 하는 그녀의 비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비명을 순수한 사랑과는 양립할 수 없는 섹스에 대한 거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 안에는 어떠한 특별함도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모순을 제거하려고 테레자가 소리를 질렀다고 생각합니다. 테레자의 사랑은 육체적 사랑 너머에 있었으니까요. 밀란 쿤데라의 마지막 말이 이를 증명하죠. 그녀 사랑의 순박한 이상주의였다. 밀란 쿤데라는 2부 14장부터 현기증과 허약함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테레자는 신분 상승을 원했죠. 그러나 환경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나타난 사람이 토마시였죠. 바로 테레자의 내장 속에 수줍게 숨어있던 영혼을 높이 떠오르게 한 토마시의 목소리였다. 테레자는 토마시가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 특별한 것, 즉 영혼을 끄집어 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토마시는 주체할 수 없는 바람기가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분 상승을 기대했던 테레자는 좌절합니다. 여기에서 테레자는 현기증을 느낍니다. 끊임없이 신분 상승을 원하는 자는 어느 날인가 느낄 현기증을 감수해야만 한다. 현기증이란 무엇인가? 추락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튼튼한 난간을 갖춘 전망대에서 우리는 왜 현기증을 느끼는 것일까? 쿤데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기증은 우리 발밑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홀리는 공허의 목소리, 나중에는 공포에 질린 나머지 아무리 자제해도 어쩔 수 없이 끌리는 추락에 대한 욕망이다.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꿈이 있는데 지금 저는 그것과는 정반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노력합니다. 내가 바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걸 막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하려고 하죠. 근데 정말 안 돼요. 너무 안 돼서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느끼는 감정이 현기증입니다. 거기로는 가기 싫은데 신비롭게 이끌리는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테레자는 있는 힘을 다해 육체로부터, 어머니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만 결국 육체로 어머니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거죠. 어머니의 친구들 사이에 끼어앉아 그들 중 누가 요란한 방귀를 끼며 웃고 수영장 주위를 나체로 행진하며 노래하고 싶어졌다. 그녀는 육체의 갑판에서 영혼의 승무원을 되돌아오도록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현기증을 느끼는 그녀를 토마시는 매번 일으켜줍니다. 그러나 토마시의 부축에도 현기증을 느끼는 건 변함이 없었죠. 소련이 체코를 점령한 날부터 둡체크가 말을 더듬기 전까지 체코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증오의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테레자는 거리로 나가 자신의 무기인 카메라의 얼굴을 들이밀고 소련군과 장교들의 사진을 찍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사진을 현상에서 스위스로 가져갑니다. 한 잡지사는 그녀를 정중하게 맞아주지만 테레자의 사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죠. 그러다가 한 여자가 방으로 들어와 그 편집국장에게 사진을 건네줍니다. 해변의 나체 사진이었죠. 편집국장은 부끄러운 듯 테레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찍은 것과는 정반대지요. 그러나 테레자는 뜻밖의 말을 하죠. 천만에요. 똑같은 겁니다. 테레자는 왜 나체주의자 해변 사진과 소련군 침공을 같다고 말했을까요? 테레자에게 사진은 더 높이 올라가 토마시 곁에 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테레자에게는 큰 위험을 감수하고 찍은 소련군 장교들의 사진과 해변에서 찍은 나체 가족의 사진은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그녀에게 사진을 찍는 일은 육체의 세계 저편에 있는 어머니 세계 저편에 있는 영혼의 세계로 토마시의 세계로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죠. 그녀가 원하는 건 어머니의 세계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었다. 그녀는 사진 찍는 일에 열정을 갖고 몰두했지만 다른 어떤 일에라도 똑같은 열의를 쏟을 수 있었다. 사진은 단지 더 높이 올라가 토마시 곁에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테레자가 소련 침공을 찍은 사진, 그것은 별개였다고 말합니다. 그건 사진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증오의 열정이었죠. 강자에 대한 증오였을 겁니다. 소련군을 자신의 무기인 카메라로 공격하는 나약한 국가의 시민인 나약한 테레자. 그러나 그 상황은 반복되지 않죠. 둡체크가 체코로 돌아와서 더듬거리며 연설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테레자는 스위스 집에 혼자 앉아서 둡체크의 연설을 떠올립니다. 강제협상을 한 뒤 말할 수 없을 만큼 모욕을 받고 체코에 돌아와 협상안을 읽는 도중 중간중간 말을 멈춘
둡체크. 테레자는 당시 한 일간지 편집실에서 그의 연설을 들었었죠. 테레자는 그 연설을 들으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나약함으로 인한 모욕감이었죠. 그러나 지금 스위스 취리히에서 둡체크를 생각해보니 그에 대한 어떠한 경멸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보다 강한 상대가 있으면 그 앞에서 나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녀는 마치 현기증에 끌리듯 이런 나약함에 마음이 끌렸다. 자신도 나약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마음이 끌린 것이다. 그녀는 다시 질투에 빠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테레자는 토마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늙기를 바라. 지금보다 10살 더, 20살 더. 쿤데라는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하고 싶었던 말은 당신이 나약하길 바라. 당신도 나처럼 나약하길 바라였다. 그러던 어느 날 테레자는 독일 여자의 전화 한 통을 받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힘이 없다는 것을. 테레자는 자신이 토마시를 만나러 갈 때 들고 있었던 안나 카레니나는 거짓 신분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둘은 서로 공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토마시는 강했고 테레자는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짐을 싸고 프라하로 돌아가는 열차에 앉습니다. 그때 기이한 생각이 들죠. 토마시를 만난 그 호텔에서 일할 때 틈만 나면 테레자의 엉덩이를 찰싹 때리며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동침을 제안한 술집 요리사. 테레자는 당장 그에게 가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 욕구를 느낍니다. 나하고 자고 싶다 그랬지? 자, 나 여기 왔어. 테레자는 지금 추락 욕구를, 현기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밀란 쿤데라는 현기증을 다시 정의합니다. 현기증을 느낀다는 것은 자신의 허약함에 도취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신의 허약함을 의식하고 그에 저항하기보다는 투항하고 싶은 것이다. 자신의 허약함에 취해 더욱 허약해지고 싶어하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백주대로에 쓰러지고 땅바닥보다 더 낮게 가라앉고 싶은 것이다. 프라하로 돌아 닷새째 되던 날 테레자 앞에 토마시가 불쑥 나타납니다. 테레자는 이제 자신이 토마시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리에 있을 그가 테레자 때문에 돌아왔으니까요. 그러나 토마시는 강했고 테레자는 약합니다. 그때 이러한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어제 그가 아파트 문 앞에 나타났고 잠시 후 프라하의 교회 종이 6시를 알렸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6시에 일을 끝마쳤다. 그녀는 노란 벤치에 앉아있던 그를 마주보았고 쨍그랑거리는 종소리를 들었다. 그녀를 구원한 건 다름 아닌 아름다움의 의미였습니다. 토마시는 위의 통증과 귀향으로 인한 절망감에 뒤척이다 잠들었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곁에서 자고 있는 토마시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무한한 행복감을 느꼈다.